인생에는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한 여성이 마주해야 했던 잔혹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믿음과 배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가난한 시댁에서 시작됩니다. 지독한 가난은 때로 사람의 꿈과 현실 감각을 뒤틀어 놓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늘 성공에 대한 뜨거운 갈증을 안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량과도 같았던 시아버지 대신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온 시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며 자란 탓인지 그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했지만 가난의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가 진 개인 빚을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이 빚만큼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제게 양해를 구했고 저는 그런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공용통장에는 항상 남편의 월급 일부가 빠진 금액만이 입금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온전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지난달부터 월급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월급이 올랐어요? 아니면 어머님 빚 갚던 돈이 이제 안 나가는 건가요? 제 물음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그거. 여보, 정말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라 발견도 늦었다더라고. 그래서 빚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채권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로 인해 수년간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제법 가까운 사이였다던 채권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기색 하나 없이 오직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더 추악한 진실의 서막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줄곧 시댁이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아 가난할 뿐 모두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난 날부터가 대성할 팔자야. 지금 잠시 때를 잘못 만나서 이런 거지. 나중엔 큰 인물이 될 몸이라고. 점쟁이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한테 잘해. 옷도 후줄근하게 입히지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히고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냉장고와 TV를 덜컥 사버리곤 했습니다. 낡은 물건이 집에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신이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허황된 믿음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가난은 극복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언젠가 대박으로 역전될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 동료와의 다툼 끝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낮이 바뀐 채 게임에만 몰두했고
끼니 때마다 술을 찾았습니다. 무력감과 우울증이 그를 잠식해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애가 기죽어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닥달하니까 더 엇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다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잠시 쉬어갈 때도 있는 법이지. 넌 남편 기나 살려줄 것이지 집안일 하나 안 거둔다고 불평이야? 가사는 여자가 하는 거지. 저는 무너져가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매일같이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감싸기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아들의 발목을 잡는 철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방황 끝에 남편은 동창회에 다녀온 뒤 돌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친구의 레스토랑 사업에 투자금만 넣으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금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그거 처분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아? 7억 정도 된다고 했나? 그거 좀 빌릴 수 없을까? 어차피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돈은 홀로 남으신 어머니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돈마저 탐내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 말을 해. 그건 엄마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의 격렬한 반대에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저를 속여 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냈고 그 자리에는 사업을 제안했다는 여자 동창 김민지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말솜씨로 사업의 전망을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수님, 동현이가 워낙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썩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믿을 만한 동현이 같은 친구랑 함께하고 싶어서요. 투자금은 절대 떼일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폐인처럼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눈을 뜬 것도, 그 제안이 하필이면 여자 동창에게서 나온 것도, 그리고 그 자금이 하필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어야 한다는 것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등 뒤에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고생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던 마음 약한 어머니는 남편이 내민 치밀한 사업 계획서와 간곡한 부탁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자네가 꼭 성공해서 우리 딸 고생 좀 덜어주게. 어머니는 결국 전 재산 7억을 사위에게 내주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편과 그의 동업자인 김민지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차용증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팍팍하다며 서운해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업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는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끊기 일쑤였습니다. 약속했던 매달 이자 지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번쩍이는 새 외제차를 뽑아 몰고 다녔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제가 추궁할 때마다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사채업자 취급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인데 바빠서 그럴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저를 다독이셨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영안실에는
저보다 먼저 도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지 뭐니. 내 엄마가 졸음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쳤어봐. 그 돈 우리 아들이 다 물어줘야 했을 텐데. 어쨌든 혼자 갔으니 깔끔하네. 시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끔찍한 말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은근히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유독 오른손만 무언가를 꽉 쥔 채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 사후 경직이 풀린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률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과 그의 동창 김민지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 마누라한테 꼬투리 잡아서 이혼 소송 걸면 위자료는 안 줘도 되겠지? 근데 장모 돈 7억은 어떡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다 방법이 있어. 장모가 죽기라도 하면 그 돈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겠어? 하하, 웃으며 끔찍한 말을 내뱉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제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내연 관계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발견된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두었던 차용증과는 다른 새로 작성된 공증된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직접 만나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모든 사업체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아두셨던 겁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지혜이자 처절한 모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검 결과 어머니의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생 수면제를 복용해 본 적 없으신 어머니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수면제는 바로 시어머니가 평소 불면증으로 처방받아오던 약과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은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공증까지 받아둔 새로운 계약서를 훔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수면제를 몰래 음료해 타 어머니를 잠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서류만 훔쳐나오는 것이었지만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변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7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추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 결과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공증서류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우리 아들 길을 죽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너 같은 재수없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고. 저는 그 추악한 얼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 인생은 당신이 망친 겁니다.
그 지독한 탐욕과 맹목적인 아들 사랑이 결국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거라고요. 당신들은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탐내던 그 새로운 며느리? 내가 그 여자 인생도 깡그리 망하게 해줄 테니 기대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에게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인 혐의로, 상간녀는 사기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간녀 역시 사기죄와 위증죄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고 운영하던 모든 사업체를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지만 저는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꿔 남겨주신 진실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고 악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과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딸로서 꿋꿋하고 당당하게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비로소 편안히 눈을 인생에는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한 여성이 마주해야 했던 잔혹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믿음과 배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가난한 시댁에서 시작됩니다. 지독한 가난은 때로 사람의 꿈과 현실 감각을 뒤틀어 놓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늘 성공에 대한 뜨거운 갈증을 안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량과도 같았던 시아버지 대신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온 시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며 자란 탓인지 그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했지만 가난의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가 진 개인 빚을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이 빚만큼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제게 양해를 구했고 저는 그런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공용통장에는 항상 남편의 월급 일부가 빠진 금액만이 입금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온전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지난달부터 월급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월급이 올랐어요? 아니면 어머님 빚 갚던 돈이 이제 안 나가는 건가요? 제 물음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그거. 여보, 정말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라 발견도 늦었다더라고. 그래서 빚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채권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로 인해 수년간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제법 가까운 사이였다던 채권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기색 하나 없이 오직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더 추악한 진실의 서막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줄곧 시댁이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아 가난할 뿐 모두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난 날부터가 대성할 팔자야. 지금 잠시 때를 잘못 만나서 이런 거지. 나중엔 큰 인물이 될 몸이라고. 점쟁이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한테 잘해. 옷도 후줄근하게 입히지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히고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냉장고와 TV를 덜컥 사버리곤 했습니다. 낡은 물건이 집에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신이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허황된 믿음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가난은 극복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언젠가 대박으로 역전될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 동료와의 다툼 끝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낮이 바뀐 채 게임에만 몰두했고 끼니 때마다 술을 찾았습니다. 무력감과 우울증이 그를 잠식해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애가 기죽어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닥달하니까 더 엇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다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잠시 쉬어갈 때도 있는 법이지. 넌 남편 기나 살려줄 것이지 집안일 하나 안 거둔다고 불평이야? 가사는 여자가 하는 거지. 저는 무너져가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매일같이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감싸기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아들의 발목을 잡는 철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방황 끝에 남편은 동창회에 다녀온 뒤 돌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친구의 레스토랑 사업에 투자금만 넣으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금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그거 처분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아? 7억 정도 된다고 했나? 그거 좀 빌릴 수 없을까? 어차피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돈은 홀로 남으신 어머니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돈마저 탐내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 말을 해. 그건 엄마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의 격렬한 반대에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저를 속여 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냈고 그 자리에는 사업을 제안했다는 여자 동창 김민지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말솜씨로 사업의 전망을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수님, 동현이가 워낙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썩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믿을 만한 동현이 같은 친구랑 함께하고 싶어서요. 투자금은 절대 떼일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폐인처럼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눈을 뜬 것도, 그 제안이 하필이면 여자 동창에게서 나온 것도, 그리고 그 자금이 하필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어야 한다는 것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등 뒤에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고생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던 마음 약한 어머니는 남편이 내민 치밀한 사업 계획서와 간곡한 부탁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자네가 꼭 성공해서 우리 딸 고생 좀 덜어주게.
어머니는 결국 전 재산 7억을 사위에게 내주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편과 그의 동업자인 김민지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차용증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팍팍하다며 서운해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업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는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끊기 일쑤였습니다. 약속했던 매달 이자 지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번쩍이는 새 외제차를 뽑아 몰고 다녔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제가 추궁할 때마다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사채업자 취급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인데 바빠서 그럴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저를 다독이셨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영안실에는 저보다 먼저 도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지 뭐니. 내 엄마가 졸음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쳤어봐. 그 돈 우리 아들이 다 물어줘야 했을 텐데. 어쨌든 혼자 갔으니 깔끔하네. 시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끔찍한 말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은근히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유독 오른손만 무언가를 꽉 쥔 채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 사후 경직이 풀린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률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과 그의 동창 김민지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 마누라한테 꼬투리 잡아서 이혼 소송 걸면 위자료는 안 줘도 되겠지? 근데 장모 돈 7억은 어떡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다 방법이 있어. 장모가 죽기라도 하면 그 돈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겠어? 하하, 웃으며 끔찍한 말을 내뱉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제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내연 관계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발견된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두었던 차용증과는 다른 새로 작성된 공증된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직접 만나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모든 사업체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아두셨던 겁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지혜이자 처절한 모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검 결과 어머니의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생 수면제를 복용해 본 적 없으신 어머니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수면제는 바로 시어머니가 평소 불면증으로 처방받아오던 약과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은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공증까지 받아둔 새로운 계약서를 훔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수면제를 몰래 음료에 타 어머니를 잠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서류만 훔쳐나오는 것이었지만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변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7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추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 결과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공증서류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우리 아들 길을 죽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너 같은 재수없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고. 저는 그 추악한 얼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 인생은 당신이 망친 겁니다. 그 지독한 탐욕과 맹목적인 아들 사랑이 결국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거라고요. 당신들은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탐내던 그 새로운 며느리? 내가 그 여자 인생도 깡그리 망하게 해줄 테니 기대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에게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인 혐의로, 상간녀는 사기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간녀 역시 사기죄와 위증죄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고 운영하던 모든 사업체를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지만 저는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꿔 남겨주신 진실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고 악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과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딸로서 꿋꿋하고 당당하게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비로소 편안히 눈을 인생에는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한 여성이 마주해야 했던 잔혹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믿음과 배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가난한 시댁에서 시작됩니다. 지독한 가난은 때로 사람의 꿈과 현실 감각을 뒤틀어 놓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늘 성공에 대한 뜨거운 갈증을 안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량과도 같았던 시아버지 대신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온 시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며 자란 탓인지 그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했지만 가난의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가 진 개인 빚을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이 빚만큼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제게 양해를 구했고
저는 그런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공용통장에는 항상 남편의 월급 일부가 빠진 금액만이 입금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온전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지난달부터 월급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월급이 올랐어요? 아니면 어머님 빚 갚던 돈이 이제 안 나가는 건가요? 제 물음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그거. 여보, 정말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라 발견도 늦었다더라고. 그래서 빚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채권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로 인해 수년간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제법 가까운 사이였다던 채권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기색 하나 없이 오직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더 추악한 진실의 서막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줄곧 시댁이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아 가난할 뿐 모두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난 날부터가 대성할 팔자야. 지금 잠시 때를 잘못 만나서 이런 거지. 나중엔 큰 인물이 될 몸이라고. 점쟁이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한테 잘해. 옷도 후줄근하게 입히지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히고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냉장고와 TV를 덜컥 사버리곤 했습니다. 낡은 물건이 집에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신이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허황된 믿음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가난은 극복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언젠가 대박으로 역전될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 동료와의 다툼 끝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낮이 바뀐 채 게임에만 몰두했고 끼니 때마다 술을 찾았습니다. 무력감과 우울증이 그를 잠식해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애가 기죽어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닥달하니까 더 엇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다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잠시 쉬어갈 때도 있는 법이지. 넌 남편 기나 살려줄 것이지 집안일 하나 안 거둔다고 불평이야? 가사는 여자가 하는 거지. 저는 무너져가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매일같이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감싸기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아들의 발목을 잡는 철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방황 끝에 남편은 동창회에 다녀온 뒤 돌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친구의 레스토랑 사업에 투자금만 넣으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금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그거 처분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아? 7억 정도 된다고 했나? 그거 좀 빌릴 수 없을까? 어차피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돈은 홀로 남으신 어머니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돈마저 탐내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 말을 해. 그건 엄마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의 격렬한 반대에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저를 속여 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냈고 그 자리에는 사업을 제안했다는 여자 동창 김민지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말솜씨로 사업의 전망을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수님, 동현이가 워낙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썩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믿을 만한 동현이 같은 친구랑 함께하고 싶어서요. 투자금은 절대 떼일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폐인처럼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눈을 뜬 것도, 그 제안이 하필이면 여자 동창에게서 나온 것도, 그리고 그 자금이 하필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어야 한다는 것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등 뒤에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고생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던 마음 약한 어머니는 남편이 내민 치밀한 사업 계획서와 간곡한 부탁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자네가 꼭 성공해서 우리 딸 고생 좀 덜어주게. 어머니는 결국 전 재산 7억을 사위에게 내주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편과 그의 동업자인 김민지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차용증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팍팍하다며 서운해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업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는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끊기 일쑤였습니다. 약속했던 매달 이자 지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번쩍이는 새 외제차를 뽑아 몰고 다녔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제가 추궁할 때마다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사채업자 취급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인데 바빠서 그럴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저를 다독이셨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영안실에는 저보다 먼저 도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지 뭐니. 내 엄마가 졸음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쳤어봐. 그 돈 우리 아들이 다 물어줘야 했을 텐데. 어쨌든 혼자 갔으니 깔끔하네. 시어머니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끔찍한 말을 내뱉었고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은근히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싸늘하게 식은 어머니의 시신을 확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모습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곳은 멀쩡한데 유독 오른손만 무언가를 꽉 쥔 채 굳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기 전 사후 경직이 풀린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펴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작은 USB 하나였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일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진실의 폭풍이 담겨 있었습니다. USB 안에는 두 가지 파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률 서류 파일이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남편과 그의 동창 김민지는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기야, 그 마누라한테 꼬투리 잡아서 이혼 소송 걸면 위자료는 안 줘도 되겠지? 근데 장모 돈 7억은 어떡할 거야? 걱정 마. 내가 다 방법이 있어. 장모가 죽기라도 하면 그 돈 다 우리 거 되는 거 아니겠어? 하하 웃으며 끔찍한 말을 내뱉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라 제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내연 관계였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발견된 서류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받아두었던 차용증과는 다른 새로 작성된 공증된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르는 사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남편과 상간녀를 직접 만나 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모든 사업체의 소유권을 넘긴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받아두셨던 겁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지혜이자 처절한 모정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어머니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부검 결과 어머니의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생 수면제를 복용해 본 적 없으신 어머니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 수면제는 바로 시어머니가 평소 불면증으로 처방받아오던 약과 성분이 일치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고 당일 남편은 어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공증까지 받아둔 새로운 계약서를 훔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서 받은 수면제를 몰래 음료에 타 어머니를 잠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어머니가 잠든 사이 서류만 훔쳐나오는 것이었지만 약 기운에 취해 몽롱한 상태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 어머니가 급히 밖으로 나가 운전대를 잡았다가 변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7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추악하고 계획적인 범죄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뻔뻔하게 범행을 부인했지만 블랙박스 영상과 부검 결과 그리고 어머니가 남기신 공증 서류라는 명백한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죄를 자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까지 제 탓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우리 아들 길을 죽이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너 같은 재수없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쳤다고. 저는 그 추악한 얼굴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 인생은 당신이 망친 겁니다. 그 지독한 탐욕과 맹목적인 아들 사랑이 결국 아들을 살인자로 만든 거라고요. 당신들은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탐내던 그 새로운 며느리? 내가 그 여자 인생도 깡그리 망하게 해줄 테니 기대하세요.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간녀에게는 거액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걸었습니다.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는 살인 혐의로, 상간녀는 사기 공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나긴 법정 싸움 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간녀 역시 사기죄와 위증죄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고 운영하던 모든 사업체를 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지만 저는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꿔 남겨주신 진실 덕분에 모든 것을 되찾고 악인들에게 합당한 벌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홀로 남았지만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마음과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어머니의 딸로서 꿋꿋하고 당당하게 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비로소 편안히 눈을 인생에는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비극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어머니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한 여성이 마주해야 했던 잔혹한 진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슬픔을 넘어 믿음과 배신,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공감의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가난한 시댁에서 시작됩니다. 지독한 가난은 때로 사람의 꿈과 현실 감각을 뒤틀어 놓기도 합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가난과 싸워온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늘 성공에 대한 뜨거운 갈증을 안고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한량과도 같았던 시아버지 대신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온 시어머니의 고단한 삶을 보며 자란 탓인지 그는 언제나 부지런히 일했지만 가난의 굴레는 쉽게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남편은 시어머니가 진 개인 빚을 매달 월급에서 떼어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후에도 이 빚만큼은 자신의 책임이라며 제게 양해를 구했고 저는 그런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의 공용통장에는 항상 남편의 월급 일부가 빠진 금액만이 입금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온전히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지난달부터 월급이 더 들어온 것 같은데 혹시 월급이 올랐어요? 아니면 어머님 빚 갚던 돈이 이제 안 나가는 건가요? 제 물음에 남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믿기지 않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 그거. 여보, 정말 하늘이 돕는다는 게 이런 건가 봐. 엄마한테 돈 빌려줬던 그 사람이 얼마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대. 가족도 없이 혼자 살던 사람이라 발견도 늦었다더라고. 그래서 빚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거야.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지. 채권자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로 인해 수년간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던 빚이 사라졌다는 소식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딘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제법 가까운 사이였다던 채권자의 죽음 앞에서 슬픔의 기색 하나 없이 오직 빚이 사라졌다는 사실에만 환호하는 그들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들의 기쁨이 단순한 안도감이 아니라 더 추악한 진실의 서막이었음을 말입니다. 저는 줄곧 시댁이 단지 운이 따르지 않아 가난할 뿐 모두 생활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보니 그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난 날부터가 대성할 팔자야. 지금 잠시 때를 잘못 만나서 이런 거지. 나중엔 큰 인물이 될 몸이라고. 점쟁이가 그러더라. 그러니까 너 우리 아들한테 잘해. 옷도 후줄근하게 입히지 말고 좀 고급스러운 걸로 사 입히고 집에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해야지. 시어머니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며 빚을 갚아야 하는 빠듯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최신형 냉장고와 TV를 덜컥 사버리곤 했습니다. 낡은 물건이 집에 있으면 복이 달아난다는 이유였습니다.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자신이 성공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허황된 믿음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가난은 극복해야 할 현실이 아니라 언젠가 대박으로 역전될 운명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회사 동료와의 다툼 끝에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낮이 바뀐 채 게임에만 몰두했고 끼니 때마다 술을 찾았습니다.
무력감과 우울증이 그를 잠식해갔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애가 기죽어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닥달하니까 더 엇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은 다 생각이 있어서 저러는 거야.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잠시 쉬어갈 때도 있는 법이지. 넌 남편 기나 살려줄 것이지 집안일 하나 안 거둔다고 불평이야? 가사는 여자가 하는 거지. 저는 무너져가는 남편을 일으켜 세우려 매일같이 애썼지만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감싸기와 남편의 무책임한 태도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들 모자에게 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아들의 발목을 잡는 철없는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방황 끝에 남편은 동창회에 다녀온 뒤 돌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성공한 친구의 레스토랑 사업에 투자금만 넣으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투자금이었습니다. 여보, 장모님께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받은 유산, 그거 처분해서 가지고 계시지 않아? 7억 정도 된다고 했나? 그거 좀 빌릴 수 없을까? 어차피 성공하면 몇 배로 갚아드릴 수 있어.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돈은 홀로 남으신 어머니의 유일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제대로 된 용돈 한 번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돈마저 탐내는 남편의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런 말을 해. 그건 엄마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의 격렬한 반대에도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저를 속여 한 레스토랑으로 불러냈고 그 자리에는 사업을 제안했다는 여자 동창 김민지라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능숙한 말솜씨로 사업의 전망을 설명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형수님, 동현이가 워낙 능력 있는 친구인데 이렇게 썩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하는 사업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믿을 만한 동현이 같은 친구랑 함께하고 싶어서요. 투자금은 절대 떼일 일 없으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몇 달간 폐인처럼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사업에 눈을 뜬 것도, 그 제안이 하필이면 여자 동창에게서 나온 것도, 그리고 그 자금이 하필 어머니의 노후 자금이어야 한다는 것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결국 남편은 제 등 뒤에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딸이 고생하는 것을 더는 볼 수 없었던 마음 약한 어머니는 남편이 내민 치밀한 사업 계획서와 간곡한 부탁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도와줄게. 자네가 꼭 성공해서 우리 딸 고생 좀 덜어주게. 어머니는 결국 전 재산 7억을 사위에게 내주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남편과 그의 동업자인 김민지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차용증을 받아낼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끼리 팍팍하다며 서운해했지만 제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돈이 입금되자마자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사업 준비가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고 전화는 늘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끊기 일쑤였습니다. 약속했던 매달 이자 지급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번쩍이는 새 외제차를 뽑아 몰고 다녔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인 제가 추궁할 때마다 그는 돈 때문에 사람을 사채업자 취급하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머니 역시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인데 바빠서 그럴 거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며 저를 다독이셨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서려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끔찍한 비극이 닥쳤습니다.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단독사고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간 영안실에는 저보다 먼저 도착한 남편과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에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지 뭐니. 내 엄마가 졸음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라도 쳤어봐. 그 돈 우리 아들이 다 물어